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최근 핵추진 잠수함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 환경상 과연 필요한 전략 무기인지, 또 필요하다면 획득하고 운용할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이슈를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그리고 오늘날의 해전은 항공모함이, 그리고 미래의 해전은 잠수함이 주도할 것이다. 추진력을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펀치력 면에 있어서도 핵잠수함은 헤비급 선수가 때리는 펀치고, 제레기 잠수함은 플라이급 펀치. 잠수함 건조하는데 척당 최소한 한 1조 7천억 정도. 다른 나라에는 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절대 이전을 안 해줍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스튜디오에는 직접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독일까지 건너가서 한국 해군의 첫 209급 잠수함을 건조하셨던 손기현 대령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잠수함 전단을 지휘하시고 해군본부 참모차장을 역임하신 김판규 제독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손 대령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논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조금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을 핵잠수함이라고 줄여서 부르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도치 않은 오해나 오류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볼 핵추진 잠수함, 정확히 어떤 함정인지 개념 정리를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핵잠수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따져 보면은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탄두, 즉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원자탄을 장착한 잠수함. 그 다음에 추진을 원자력을 하는 잠수함.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자 하는 오늘 이 토의하고자 하는 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이 아니고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핵추진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해를 참 많이 해서 어떤 그런 오류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핵추진 연료로서의 지금 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분리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잠수함 관련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요, 이 전 세계 해군은 대부분 핵 잠수함을 원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매력적인 함정인지 궁금한데요, 제동님, 이제 핵 잠수함 보유가 해군 전력이나 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분석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잠수함의 가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유보트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유보트가 연합군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인식 속에 남아 있는 그런 어떤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실제 1차 세계대전 중에 보면 약 한 5천여 척의 상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잠수함은 한 200척 정도 침몰을 했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한 2,700여 척이 침몰한 데 비해서 잠수함은 한 780여 척 정도가 침몰했습니다. 이와 같이 잠수함은 어떤 전쟁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을 지휘했던 니미츠 제독께서는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그리고 오늘날의 해전은 항공모함이, 그리고 미래의 해전은 잠수함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각국들은 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소련이나 미국이 있었죠. 실제 잠수함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한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은 재래식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원자력 핵잠수함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미소 냉전 체제의 양국이 잠수함 개발에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가게 되죠.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1954년에 핵잠수함인 노틸러스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 노틸러스함을 확보하면서 세계 각국들은 이제 경쟁적으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잠수함 운영국이 약 한 41국에게서 530여 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핵잠수함은 약 6개국에서 140여 척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죠. 실제로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재래식 잠수함에서 즉 디젤 잠수함에서 핵잠수함으로 이렇게 무기 체계를 바꿨을까요? 그것은 핵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핵잠수함은 뭐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월동한 기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수중 작전 능력, 그리고 강력한 공격, 보복 능력, 그리고 뛰어난 생존성, 즉 은밀성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 시에는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그 1982년도에 발생했던 포클랜드 해전 당시에 영국의 핵잠수함이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해군은 아예 바다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영국은 해상 지휘권을 확보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죠. 또 최근에 벌어진 그 이라크전, 2003년도에 발생한 이라크전에서도 보면 미 해군이 바다에서 많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중에서 약 3분의 1은 잠수함에서 다 발사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발사 수단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잠수함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핵잠수함 갖기를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요. 근데 그 많은 이제 국가들 중에서 뭐 기술이나 예산만 갖고 있으면 보유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6개의 국가라고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대략 어떤 국가들이 이 핵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대략 그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렇게 6개 국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네요. 예, 예, 이 중에서 좀 특이하게 조금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국가가 있을까요? 소련은 핵잠수함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탑재했던 재래식 잠수함에서 미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니 이제 핵잠수함 체계로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영국은 미국과 핵잠수함을 이용해서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핵잠수함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핵잠수함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 원자로 기술이라든지, 왜냐하면 영국에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에 비해서 프랑스는 이제 당시에 소련, 미국 이런 나라에서 대부분이 다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프랑스 자신도 핵무기를 이용한 투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바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는 당시에 세계 2위의 원자력 강국이었습니다. 이미 그 원자력 관련돼서는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돼 있었던 것이죠.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중국은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핵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실제 그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데는 약 27년 정도까지 소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인도도 핵잠수함 갖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인도는 다른 나라들은 다 국책 사업으로 국가에서 핵잠수함 건설을 착수합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인도는
해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해군에서 핵잠수함을 갖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술도 없지 의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강구한 것이 러시아, 즉 소련으로부터 잠수함을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이 빌린 잠수함을 이용해가지고 핵잠수함 획득을 추진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획득하는데 한 32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좀 늦었지만은 자체 핵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지금 이제 그 핵잠수함을 보유한 6대 강국 중에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지금 러시아 또 인도에 이르기까지 또 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계기나 또 기간 정도가 좀 더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예. 또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도 지금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웃인 일본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다량의 이 농축 기술도 있고 또 잠수함 건조 기술이 있고 원전은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만 한다면 언제든지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봐도 되죠. 예. 조심스럽게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면요. 지금 이제 북한의 경우 뭐 이곳하고 있는 일본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우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2000년부터 2006년부터 17년까지 한 6차례 정도 핵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소형화까지 다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거기는 결국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7월 달에 김정은이가 직접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라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잠수함이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핵잠수함에 SLBM 핵탄도탄이 실린 SLBM 탑재한 핵잠수함. 이것은 정말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동님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현대적 의미까지 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냉전 시기에 이 핵잠의 운영은 어떻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냉전 시기에 전쟁의 전쟁 수단은 결국은 핵무기였습니다. 그러면 핵 투발 수단을 뭐로 쓰고 그 핵 투발 수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련도 잠수함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SSBN 발라스틱 미스를 적재한 그런 핵잠수함을 개발했던 것이고, 그럼 이 핵잠수함이 항공기는 전략 무기를 탑재했다 하더라도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레이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핵탄두탄이 날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미국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소련의 SSBN 핵탄두탄을 싣고 있는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항만의 입구부터 공격 핵잠수함을 보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련 핵무기를 탑재한 소련 잠수함이 나오면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 추적을 하면서 계속 위치를 파악하고 만약에 그 어떤 발사 조짐이 있다든지 하면 선제 공격을 해서 소련 잠수함을 적 잠수함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작전 개념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감청 활동이라든지 감청 활동과 같은 정보 수집,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임무들. 그래서 1, 2차 세계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수함의 임무 자체가 단순히 통상 파괴전, 즉 상선이나 적 함정을 격침하는 임무의 단순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전이 종료되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임무 이외에도 정찰 감시, 정보 획득, 그다음에 핵무기 추발, 뭐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은 잠수함, 특히 핵잠수함 갖는데 확보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손대령님,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핵 잠수함과 이제 디젤 잠수함의 잠수 능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그런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 중에서 그 둘 간의 비교를 하는 이런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차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사실 추진력을 무엇을 하느냐, 수중에서 잠수함 추진력을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즉 발전기죠.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된 배터리 힘으로 수중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디젤 이 잠수함이고요. 반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추진력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됩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은 수면 근처까지 올라와서 공기통만 내고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니까 공기통만 내고 발전기를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원자력 추진의 경우에는 원자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고 핵연료 교체 주기가 뭐 지금 한 8년 뭐 짧아도 8년, 10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간다고 그럽니다. 핵연료 교체 시까지는 무한정 올라오지 않고 계속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 많은 국가들이 핵잠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략적 가치 중에 있어서도 그 추진체의 어떤 그런 잠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런 기본적인 이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잠수함은 언제 어떻게 개발됐을까? 1620년대에 네덜란드인 드레벨이 수중에서 움직이는 배를 개발한다. 외형은 오늘날 잠수함보다는 일반 나룻배에 가까운 모습이다. 드레벨은 이 배로 수면 아래 약 4.5m까지 잠항해 약 3.2km를 항해했으며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시승해 템스강을 항주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때 세계 최초의 공격용 잠수정이 등장한다. 이름은 터틀, 즉 거북이였다. 터틀은 길이 2.3m에 높이 1.8m로 마치 술통을 연상하게 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사람 한 명이 탈 수 있으며 선체 밖에 수평과 수직 두 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전진 시에는 수평 프로펠러, 잠항 및 부상 시에는 수직 프로펠러를 돌려서 기동하는 원리다. 또한 상부에는 나사형의 송곳을 장착해 적함의 밑바닥을 뚫고 폭약을 설치할 수 있었다. 터틀은 허드슨강에서 영국 군함 이글을 공격하려 했으나 송곳이 선저의 금속 부분에 다 실패한다. 돌아오는 도중 화약 상자가 이탈해 갑작스러운 수중 폭발로 적을 놀라게 했는데 이것은 잠수함에 의한 최초의 공격 사례로 남아있다. 그 후 잠수함은 축전지, 전동기, 내연기관, 강철 등이 개발되고 잠망경과 어뢰가 출현하면서 빠르게 발전한다. 1897년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던 발명가 존 홀랜드는 수상에서는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고 수중에서는 배터리로 추진을 하는 홀랜드 6호를 개발했다. 가솔린으로 동력을 얻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구조가 현대의 디젤 잠수함과 같았고 무장으로 어뢰도 장착할 수 있었다. 미 해군은 1900년 홀랜드 6호를 구매해 홀랜드함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미 해군의 최초로 추역한 잠수함이며 이후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다. 잠수함은 디젤 기관 출현 후 점차 대형화됐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엄청나게 발전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크기와 무장, 속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수상함과 대등한 잠수함을 양산하며 본격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잠수함 발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맹위를 떨친 독일의 유보트였다. 1940년 6월부터 1943년 5월까지 유보트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절, 연합군 수송 전단을 발견하면 근처에 있는 유보트에 연락을 취해 3척에서 15척이 집단으로 공격했는데, 대잠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중앙에서 연합군 수상함을 초토화시켰다. 이후 각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화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했기에 오랜 시간 잠항이 불가능했고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944년 네덜란드에서 물 위 공기를 유입하는 스노클 장치 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발각될 확률 또한 높아졌다. 1960년대 독일은 209급 잠수함을 개발하며 잠수함 전력의 새로운 수준을 선보인다. 이후 공기 불필요 추진 장치를 장착한 212급과 그 수출 버전인 214급이 개발되는 등 디젤 잠수함의 진화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 재래식 잠수함은 한순간에 구형 잠수함으로 변하고 만다.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도 무제한 잠항할 수 있는 유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주요 성능을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김재동님, 이제 핵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의 속도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것이 또 작전 운용상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이제 궁금한데요. 그 실제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 주시죠. 예. 디젤 잠수함, 저도 이제 잠수함 함장을 했습니다. 함장을 한 2년 가량 하고 또 부수장까지 해서 한 6, 7년 정도 잠수함을 탔는데, 디젤 잠수함은 아주 완행 열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속력이 대략 한 10km에서 한 15km 정도. 물론 최대 속력으로 가면은 뭐 25km, 35km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1시간만 지나면 그냥 배터리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15km 정도 속력으로 갑니다. 이에 비해서 핵 잠수함은 뭐 35km에서 45km까지, 이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잠수함은 공격할 때 자기가 주어진 그 구역 내에서 기다리다가 적 함정이 들어오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느리니까요. 근데 핵 잠수함은 원하는 표적이 나타나면 추적해가면서 속력이 빠르니까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현대전은 협동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 수중, 항공 전력이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중 전력의 적의 수중 전력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잠수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은 속력이 느리고 장시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동 전단하고 같이 협동 작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기동 함대나 전단, 기동 전력을 운용하려면 핵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작전 운용상에도 보게 되면은 결국 재래식 잠수함은 기다리면서 표적이 왔을 때 공격하는 것이고, 핵 잠수함은 내가 원하는 표적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쉽게 얘기하면 KTX 대 완행 열차의 대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속도 차이만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KTX와 완행 열차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야 뭐 많은 국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손 대령님, 근데 사실 이제 그 추진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잠수 능력이거든요. 이제 실제 원자력을 이용하면 이 잠수함이 얼마만큼의 이 잠수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조금 알고 싶고요. 군 전력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긴 잠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굉장히 값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능력은
잠수 시간, 잠항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디젤 잠수함은 이 디젤유를 이제 연료를 보충해야지 또 추진하고 할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에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무한대 잠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대 잠항이 이론적으로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교체할 때까지는 무한대 잠항이 가능하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디젤 추진 잠수함은 지금 아무리 길어야 우리가 AIP 잠수함이라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길어야 수주일, 한 뭐 3주일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거기 비해서 이 잠수 기간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이점으로 해서 원자력 잠수함이 꼭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그 안에 성조원 식량을 얼마나 실을 수 있냐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너무 장기간 잠항하다 보면은 성조원들의 건강 문제,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잠항이 가능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잠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잠항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잠수함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되는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3주일, 길어야 3주일인 거죠. 네. 예, 또 핵잠일 경우에는 뭐 길게 되면 6개월까지 간다는 네,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우리 제동님은 또 다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잠수함 함장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출동 나가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스노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노클이라는 것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잠수함이 이 잔망경 심도까지 올라와서 그 빨대를 그 통을 내놓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을 돌려서 충전하는 기간인데, 예. 이 기간이 잠수함이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모든 승조원들이 긴장을 하고 유사시에 있을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스노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수중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스노클로 인한 노출 위험성이 증대되는 데 비해서 오히려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계속 작전을 하다 보니 노출 위험성이 훨씬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작전 운용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동님, 그 스노클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적인 부분으로? 시간적으로는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예. 이제 전지를 사용한 용량에 따라 가지고 틀린데, 통상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스노클을 하고 다시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괜찮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작전 타임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아주 굉장히 또 그 위험적인 요소가 또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 중에 보면은 스노클 중에 격침당한 잠수함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장할 때도 이 스노클 중에 이제 우리 항공 전력들이 이게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피탐 되면은 들어와 가지고 전단장님한테 혼납니다. 혼나고 막 기합도 받고 또 가서 제박 훈련을 더 하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조속 방위 산업.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것인지는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서 소음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 대리님, 과연 네. 이런 지적이 사실인지 한번 정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배터리로 추진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그 이제 조용하다는 그런 개념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통상 아주 저속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6나트 이하, 6나트 그러면 시속 한 10km, 11km 정도 아주 저속으로 운행할 때는 소음이 적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면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커집니다. 반면에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자로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젤 잠수함도 실제 추진시에 프로펠러 돌아가고 뭐 돌아가고 하는 거는 돌아갑니다. 단지 발전기 엔진만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인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도 충분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배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요한 소음 이 장비 아래 이중 탄성 마운트라는 것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여러 곳에 흡음재라는 이 소리를 흡수해주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시공해서 소음을 줄이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중속 이상에서는 예를 들면 뭐 7, 8나트 이상이 되면은 현재 원자력 잠수함도 디젤 잠수함 수준까지 소음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소음 수준을 계속 낮추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저속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디젤 추진 잠수함 소음이 낮겠지만은 어느 정도 스피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현재로 봤었을 때는 소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저속에서 중속, 고속으로 올라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핵잠이 갖고 있는 그 소음은 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기술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지금 그 줄어들 거라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소음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거의 원자력 잠수함도 디젤 추진 잠수함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각국이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동님, 이제 해군 함정은 무엇보다도 무장 능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텐데요. 핵추진 잠수함의 무장 능력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핵추진 잠수함에 실는 무장은 기본적으로 어뢰, 기뢰, 뭐 미사일 이런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젤 잠수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 선체를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체가 크게 되면 저항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이 축전지 소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핵잠수함은 무한대적인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체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선체에 아까 말씀드린 어뢰나 기뢰,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양한 종류를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어뢰나 기뢰,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저속으로 이동하는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핵잠수함은 고속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F니코로 MA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속력이 좌우를 하는 것이죠. 힘에는 마찬가지 똑같은 어뢰, 똑같은 미사일이라도
이것이 장거리 이동해가지고 순식간에 위치를 옮겨서 거기서 공격했을 때 저건 전혀 방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는 펀치력 면에 있어서도 핵잠수함은 헤비급 선수가 때리는 펀치고 거기도 그냥 알리같이 빨리 잽싸게 움직이면서 원하는 위치에서 언제든지 탁 때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재래식 잠수함은 플라이급 펀치도 약하고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적의 아주 치명 급소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점이 태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전에요, 이제 해군 무기 체계 했었을 때, 잠수함 했었을 때 공간 확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전히 이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있어서의 그 공간 확보와 당연히 또 이것도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제동님께서는 그 잠수함 함장도 역임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 생활 한 6, 7년 정도 좀 하셨단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장기간 잠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승조원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이 핵추진 잠수함과 또 디젤 잠수함에 있어서의 승조원들의 어떤 생활상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차이가 크게 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장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만보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 600에서 700보 걷더라고요. 잠수함이 좁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빨리빨리 못 움직입니다. 소리 내면은 밖으로 이게 방사소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살 움직이고 심지어는 소리 줄이려고 신발도 방음하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적게 나는 신발을 신을 정도로 소음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핵잠수함을 타게 되면은 핵잠수함은 3개월, 4개월 막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물속에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한두 번 스노클 기간 힘은 들지만 그때 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밖으로 배출을 하고 또 신선한 공기도 빨아들이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핵잠수함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수소, 암모니아 등 해가지고 약 한 27개 물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아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화 장치, 그리고 물속에서 계속 장기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산소는 계속 되게 소모를 하지 않습니까? 산소 발생 장치, 이런 것 등등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6, 700보밖에 못 움직이는 이런 승조원들에게 어떤 좀 더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려면 좀 더 넓은 공간도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디젤 잠수함인 경우에는 그냥 함내에서만의 어떤 그 안전성만 고려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함내뿐만 아니고 배가 정박하는 부두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핵시설이니까요. 그러면 거기 방호시설 포함해가지고 핵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생활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것 등등이 아주 복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잠수함 생활을 하게 되면 승조원들 건강은 좀 어떻게 괜찮습니까? 승조원들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으면 출동 나갔다 장기 한 3주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뭐 소화불량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비가 심해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이런 상황도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동 중에 항상 음식물도 이런 어떤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음식물 식단을 짠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박해 있을 때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복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네, 거의 모든 국가의 해군이 핵 잠수함을 원하는데요. 실제 운용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핵 잠수함 운용 국가가 이렇게 극소수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도님 어떤 이유일까요?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기술, 그다음에 인력, 예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기술에 있어가지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정말 첨단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함정 자체 건조도 중요하지만 또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잠수함의 가치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절대 이전을 안 해줍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해 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영국에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노틸러스 홈 만들고 나서 영국이 핵잠수함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때 기술력을 이전해 줍니다. 심지어 프랑스에도 이전을 안 해줍니다. 프랑스는 자체 기술로 건조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자체 기술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막대한 건조 비용입니다. 잠수함 건조하는데 척당 최소한 뭐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한 3척 된다 그러면 그 5조, 그 부대 시설 따지면 10조, 뭐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감당하는데 제한이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잠수함 운용 그리고 원자로 운용 능력입니다. 이 승조원들의 기술이죠.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는 거와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운용 개임. 일반 우리가 카 레이서도 자동차 승용차 잘 모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잘 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카를 몰기 위한 별도의 그 기술이 필요하듯이 핵 잠수함을 몰기 위한 별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용하기 위한. 이와 같이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쭉 토의해 주셨던 것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제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손 대령님, 예. 지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논의할 때마다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기술과 예산 문제인데요. 결국은. 먼저 이제 기술부터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실제 핵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결국은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차이점이라면은 결국은 추진 체계를 뭘로 하느냐는 차이점입니다. 다른 건 다 유사합니다. 추진 체계가 원자력을 이용하느냐, 디젤 추진이냐. 그래서 이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라 그러면 결국은 원자력 추진 체계입니다. 원자력 추진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소형 원자로와 추진 체계입니다. 그럼 소형 원자로와 그걸 이용한 추진 체계가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원자력 잠수함만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추진 체계하고 지금 이제 소형 원자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예산 규모가 또 궁금한데요.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운용하기 위해서는 또 턱없이 비싼 이것이 또 이런 무기 체계인데요. 어떻습니까? 비용 문제가 나오면 사실 머리가 아프죠.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1조짜리 함정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3,000톤급 지금 디젤 추진이죠. 디젤 추진 중에서는 큰 잠수함인데 3,000톤급도 척당 약 1조로 지금 1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한 4,000톤 정도 급으로 건조한다고 보면은 그 3,000톤급 디젤 추진의 한 1.5배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디젤 추진 잠수함에 비해서는 2배도 안 됩니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성능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10배, 20배 더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결코 비경제적인 잠수함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을 보고 통일 후에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 같이
원자력 추진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독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미경제적인 게 아니지만은 경제 수준을 봐서도 원자력 추진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손 대리님 말씀 이제 들어보면 이제 기술과 예산적인 측면이 분명히 그 핵잠이 훨씬 더 비싸고 하긴 하지만 이후에 경제적인 거나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재동님,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게 돈과 기술, 또 돈과 예산이 또 충분하다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막고 있는 협약과 규제가 지금 있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와 관련된 규제나 협약 어떤 내용이고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결국 이제 핵 연료 확보에 관계된 협약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국제 협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은 그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두 번째는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 협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 원자력 협정,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은 기본적으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자체는 핵무기를 제조, 획득 또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연료를 잠수함 추진 체계로 쓰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 협정 문제도 이 핵 기술을 핵무기 또는 핵 폭발 장치에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 체계로 쓰는 데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죠. 다행히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 11월 달에 이 개정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20%까지는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우리한테 제약이 되는 조항이 제13조입니다. 제13조에 미국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핵물질도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 또 연구 개발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군사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는데 상당히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핵연료를 받는 이유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의 추진 연료, 소형 원자를 만들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는요.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를 2015년도에 우리가 한 20%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실제 이거는 개발하고 싶어하는 우리 측의 입장은 아닌가? 혹시 미국 측이 지금 입장하고 이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나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해석을 한 것이고 실제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효된 이유도 우리가 이거 무기화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전을 개발하면서 이 원전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 전수받고 활용하는 과정에 우리 이거 무기로는 안 쓸게라고 만들어진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기체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점이 있고 우리는 그 농축까지 저농축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주변국에서 우리가 이 핵 연료를 이용한 핵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핵 추진 이 잠수함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것들, 특징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